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최창렬 교수, 금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인물 전 조국 대표를 꼽았습니다. 예. 네, 아직 선거 결과는 최종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율이 비례대표만 냈습니다만 꺼지지 않고 상당히 이제 동력을 유지해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예상은 그 지지율에 따르면 한 1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 플러스 알파. 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대로 된다면 조국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별도로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 그래서 일단 조국 대표를 꼽았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지세가 선거 판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자, 최진 원장은 금주에 뜬 인물. 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론이 많은데 거의 유일하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또 옹호하는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죠. 이렇게 2조 심판론에는 이건 잘못된 전략이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읍소해야 된다라고 코치를 했는데요. 코치라기보다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조 심판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당 문제점, 범죄 집단 이런 언론들은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민생 경제론을 갖고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읍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끊임없이 대권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부상된 차기 대권 경쟁 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최창렬 교수 누가 졌습니까? 저는 양문석 후보라고 생각해요. 선거 결과 역시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불법 본인은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불법이면 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또 새마을금고에서 일단 그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얘기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후보를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에 몇 명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양문석 후보는 명백하게 거의 드러난 불법 편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편법은 분명하고 저는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양문석 후보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래서 진인물이다.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그렇게 일단 뽑았습니다. 최진 원장은 금주의 저는 국민의힘의 김준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저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인데 수원정이죠. 주구인데 저는 그 김준혁 후보의 치우친 역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관을 표출해 내는 그 표현법이 너무 좀 거칠다. 박정희, 연산군, 김알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진보적인 역사관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은 표출하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에는 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자, 금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봤고요.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율이 31.28% 총선 역대 최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대개 하는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제 반대면 반대라고. 아니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높아지게 된 건 뭘까요? 높은 이유가 저는 지금 이번 선거가 워낙 정책이나 공약이나 거대한 이슈가 없잖아요. 메가 이슈 같은 게 없고 양대 지정이 서로 이제 깎아내리는데 이제 집중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혐오 선거가 되면서 혐오 선거가 오히려 전 투표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한켠에 예. 논거도 되고 예. 반대로 양쪽 지지층이 극단의 정치로 가면서 결집한 경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예. 집결하고 양측 지지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3지대 중간지대가 설당이 좁아지고 거의 없어지면서 조국 혁신당은 뭐 제3지대라고 저는 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근데 사전투표율이 이 정도 높아질지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이만큼 높으면 아마 본투표율까지 포함해서 꽤 높아질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가 그것의 일환이다. 이제 그래서 양쪽 지지율이 결집한 특히 이제 양대 진영들이 최고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선거를 여지없이 보여준 의미에서 이게 높아진 게 아니겠는가. 그래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최준 원장. 지난번 21대 선거 때 지금 사전투표율 26.9%로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지금 5%가 더 높아서 31.2% 28%로 완전 역대급 최고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강한 분노를 표시한 이른바 앵그리 진보 그리고 앵그리 중도들이 확 몰려가면서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 쪽이 샤이 보수 쪽까지 같이 덩달아 몰리면서 양쪽 다?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 샤이 중도는 저는 좀 기다리라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최종 투표율도 역시 이번 사전 투표율에 자극을 받은 샤이 중도들도 많이 투표장에 몰려가면서 예. 지난번 21대 총선 66.2%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60%는 훌쩍 넘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 그 사전 투표율보다 5% 이상 높으면 네. 요거만 그대로 유지된다 손 쳐도 지난번 총선 66.2에 플러스 5 하면 7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죠. 예, 이제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 60%, 65%만 넘어도 엄청 높은 거죠. 지난번에는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근거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배경을 설명하셨잖아요. 두 분이 정치권에 지금 이런 두 분과 같은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더 강한데 뭐냐면 그냥 사전 투표에 대한 학습 효과다. 그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 한번 해보면요.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맞아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하니까 아유 뭘 본투표 날까지 기다려. 그냥 또 게다가 사전투표 하루도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나 되고 하니까 그동안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올라와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해석이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지금보다 이번 총선보다 더 높았어요. 높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최종 투표율은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건 학습 효과구나라는 말이 맞는 것도 같거든요. 분산 효과 같은 거. 네. 뭐 본투표하는 걸 분산시켜서 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본투표는 자기 지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대단히 편의성이 있는 제 말이 그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여기서 5% 올라갔다고 그래서 본투표까지 합하면 막 70%를 훌쩍 넘을 거다?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동의합니다만은 예. 요번은 어떤 뭐 앵그리 선거 정치의 양극화는 과거 역대 21대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예. 하여튼 뭐 봅시다. 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또 두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그동안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지도부들이. 네, 그렇죠. 다 본투표 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후보자들이 다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총선에 임하는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표출한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됐건 본 투표가 됐건 일단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날 하루보다 사흘에 걸쳐서 가면은 안 가려 했던 사람들도 갈 수가 있거든요. 가라고 하는 게 맞죠? 맞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여태까지 안 간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독려하는 거고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보수 일각에서 그게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도 가서 투표를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아마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지도부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사전 투표율이
경우에 유리했거든요, 사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 등록을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20, 30대 사전투표율이 다르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 30대는 과거에 상당히 진보 성향, 개혁 성향이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중도화 내지는 보수화 됐거든요. 20,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4월 6일자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월 1일자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 20, 30대들이 정치적 이념성이 훨씬 탈피해서 정책이나 공약을 더 보겠다라는 부분이 훨씬 많고 예. 그리고 좀 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라는 뭐라고 할까 좀 유보 중도적인 성향이 다른 연령대에서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예, 특히 예. 20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58% 가까이 정도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 30대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20, 30대 젊은 층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해서 사전투표 권장. 예, 더 동료를 한 것 같고. 자, 또 하나 짚을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보면 전남이 41.19%, 그다음이 전북, 광주, 호남이 제일 높고요. 사전투표율 제일 낮은 데가 대구 25.6%예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보수층의 일부 남아 있다는 거죠. 불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층에서. 뭐 사실 일부에서. 아직도 황교안 그런 누구죠? 그 민경욱 뭐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런 얘기해요. 하니까 특히 이제 이 영남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이 이제 보수의 상징이라고 돼 있는 지역인데 아마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그 사전 투표에 대한 그 내부에서의 불신 같은 것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 반면에 호남 지역은 이제 뭐 일단 상당히 이건 심판 심리가 많이 작동된 네. 게 아니냐 이거는 뭐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율을 공개를 안 했더라면요. 대구 경북 계속 본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오늘 호남이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항상 뭐 여기내 자극을 받아서 본투표장에 많이 간다. 더 많이 가라. 그렇겠죠, 물론.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호남이 높으면 대구에서 자극을 받아서 뒤늦게 높은 작용 반작용 원리가 항상 이 영호남 간에 예. 지속적으로 되풀이돼 왔죠. 예. 근데 영남 바람직하지는 대구 지역이 않죠.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사전 투표가 낮았더라고요. 투표율 자체가. 아. 과거에도 쭉 보니까 뭐 부정선거 그런 불신 이전에도 좀 낮았어요. 전체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도 낮았고 사전투표 낮았어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대구는 뭐 그렇죠. 당선자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전투표장에서 찍고 뭐 분노를 펼쳐 이럴 일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나저나 그 방송 3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출구조사 하잖아요. 네. 그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일만 합니까? 사전투표 날도 합니까? 사전투표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투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 생각에도 예. 그런데 지금 전체 유권자의 거의 30% 이상이 참여한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안 한다? 아니 왜냐면 공개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더라도 데이터를 쌓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다 이제 누출이 되죠. 예, 그럼 본투표 당일만 출구조사한 거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떨어질 수 아닐까요? 있죠. 이거 254개인가요 선거구가 지금 그런데 네. 출구조사 결과 꽤 많이 안 맞았어요. 총선거는. 여기 지금까지 네,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히 그동안에 보면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네. 출구조사 결과를 어디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너무 나옵니다. 많았죠. 레이지가 너무 넓죠. 이렇게. 예, 네, 너무 넓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틀리진 틀린 건 않았어요. 아닌 거죠. 그 범위 안에 있긴 했는데 어느 쪽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딱 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 정당 몇 석에서 몇 석 사이, 그렇어요. B 정당 몇 석에서 몇 석 사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중간값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값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똑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몇 석에서 몇 석 사이라는 데에서는 이긴 정당이 나중에 결과는 지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런 걸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건 엄밀히 아닙니다. 말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출구조사 여러 번 보면 딱 정확하게 맞춘 경우도 있고 상당히 빗나가 버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빗나갔다는 표현보다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범위가 거죠. 예, 너무 큰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넓어. 그럼 이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유권자 입장에서 아니 그 헷갈리죠. 범위 내에서 믿어야죠. 범위 내에서요? 그럼요. 근데 이게 범위가 큰데요, 너무. 110석에서 130석 이러면 이 20석은
적은 의석은 아니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 범위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죠. 틀리지 않죠. 그런데 불가피한 게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오차 범위가 샘플 수에 달려 있잖아요. 254개나 되는 선거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한 선거구당 1,000명씩 이렇게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출구조사 결과 보실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몇 석에서 몇 석 아마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몇 석에서 몇 석에서 이겼다고 되는 정당이라고 결코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론조사가 틀린 것 아닌 겁니다.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듣죠.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와 작업으로 지나기 어려워진 곳입니다.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를 지난 1차로에선 작업을, 이후 양화대교 부근 2차로에선 사고가 나 뒤로 방화대교부터 20분이 넘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세종대로 사거리 숭례문 방향 동화 면세점 앞에 집회 모두 끝나면서 집회 인원들 해산 중이지만 아직 무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부 하위차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상행선 정체가 늘면서 정체 구간에서 사고가 잦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인 대관령 7터널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차량 정리 중입니다. 뒤로 강릉 분기점부터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덕평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 가서도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인 반월터널 부근과 서창 분기점 부근으로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일대 정체도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대동요금소 1, 2차로 막고서도 사고 차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을 보면 이 전문가들을 인용하면서 8명한테 물었습니다. 뭐 몇 석을 예상하십니까? 뭐 그래서 뭐 민주당 우세 몇 명, 뭐 국민의힘 우세 몇 명, 뭐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걸고들 예상들 하시더라고요. 두 분한테도 최창렬 교수님, 최진 원장님 몇 석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몇 석이라고 저는 뭐 범위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과반은 못 얻을 것 같아요. 못 얻는다. 못 얻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과반 못 얻고 국민의힘이 물론 못 얻는데 그 전반적인 승리 일당은 민주당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반 미달이나 일당은 민주. 일당은 민주당. 예를 들어 뭐 140, 140석 정도, 140 안팎.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20석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과반을 훌쩍 넘고 네.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민주당의 승리는 아닐 것이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지금 140 플러스 120 하면 나머지가 40이나 남는데 비례 아니 지금 140, 120은 비례를 합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합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머지 40이 제3지대란 말이에요? 제3지대는 그렇게 나왔어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대략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과반까지는 안 될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 지금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최진 원장, 최 교수님은 조금 더 고심하셔야 됩니다. 네. 최진 원장님은? 이 질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말이죠. 어느 한 당이 30석 이상으로 이겼다, 일당을 했다. 차이로. 라고 할 경우에 근데 30석 이상 이긴 표차가 거의 0.1% 내지는 0.2% 차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그 정당은 압승을 한 겁니까? 우세를 한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소선거구제 하에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지는 압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최소 50곳 정도가 실제로 박빙입니다. 전부 초박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석 얘기한 거는 상당히 찍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지금 아직 최진 원장님은 못 찍겠다. 예.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남은 기간에도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죠. 이길지도 못 찍겠다. 지금으로서 지금 한다면 내일 한다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분명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도의 속성이라는 게 민생 보면서 마지막 투표일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국민힘 일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완전 전체 판세도 초박빙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일요일 여기 마주 앉았을 때는 두 분의 성적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MC를 맡은 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저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두 분의 얘기만 아니 들어도 되고. 딴 이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판세에 대해서는 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건 MC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판세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전문가들이 이럽디다. 그것만 전해드리면 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면 일당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전해주셨듯이 다른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한테 물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쭉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151석 정도로 즉 과반까지 해서 일당될 겁니다를 말하는 분은 한두 분. 그렇죠. 반대로 그 민주당이 151을 훌쩍 넘기는 과반을 넘기는 일당을 할 거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상당수. 상당히 많죠.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모신 이 최창열 교수와 최준 원장 두 분은 그 아주 압승을 하는 정당은 잘 나오기 나오지 어렵다. 않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지금 이제 그런 신중한 분석을 해주셨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이제 제3지대가 몇 석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대체로 보면 조국 혁신당은 10석을 무난히 좀 넘길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지금 그동안 그래도 꼭 한 5석 이렇게 당선을 내왔던 녹색정의당이 이번에는 아예 못 얻을지도 모른다. 3%를 못 넘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동시에 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만든 자유통일당 거기가 지금 몇 석 얻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그날 가봐야지 하는 건데 녹색정의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2019년도 조국 사태 때부터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영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과거에 이제 양대 정당을 찍고 비례대표 선거에는 이제 정의당을 찍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 게 많았다고. 많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특히 민주당 찍고 녹색정의당 찍는 걸 많았는데 그런 식의 교차 투표 많았는데 이번엔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 간다. 조국 혁신당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판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현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정의당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냉철하게 스스로들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게 정치랑 현실이니까 나타나는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당위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고 아무리 한탄해봐야 이유가 있는 걸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처음에 통합됐다가 2월 9일 날 19일 날 이제 설 지나고 결렬이 선언되면서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양쪽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지금 뭐 3%도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제3지대 실험은 이번에 완전 실패한 거죠. 근데 제3지대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서 양대 거대 정당을 비판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양대 거대 정당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그 흔한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비전도 잘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에 당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정의당 하면은 제3, 4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녹색당이라는 아주 미미한 정당으로 판단한 경향이 많거든요. 그동안 녹색당이 계속 있었죠. 네, 근데 있었지만 아주 한 번도 미미했죠. 의석을 발휘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녹색당으로 생각해 버리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이제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나 일단 한 석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거는 대선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3%만 넘기면 한 석만 얻으면 3%만 넘으면 선국이라고 보는 거고
조국 당도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교적 허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예, 줄어들 거라. 그래서 저는 뭐 7, 8석까지도 봅니다. 근데 일단 새로운 급조한 신당이 5석 이상만 넣으면 그는 거의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조국은 이미 신당은 돌풍이죠. 돌풍을 일으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7, 8석까지 간다면 아주 대단한 거고 아주 태풍인 거고 만약에 10석을 넘는다면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을 그야말로 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가 아주 의외로 낮게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거고 막상 본투표를 하면 조국 신당, 혁신당을 지지하는 쪽이 상당히 민주당 비례당으로 갈 거다. 비례당으로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우리 봅니다. 최준 원장이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펴시는데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10석 넘는다는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최준 원장은 안 그럴 거다. 네. 그것도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지역구에서 어렵죠 지금? 뭐 어렵다고 봐야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뭐딱 단정적으로 쉽지 않다. 비례 한석도 아니, 어려울 일단 거라고 보세요? 비례는 모르겠고 일단 지역구에서 이낙연 대표 본인 광주에서 출마했으니까 두 분 다. 이준석 아무리 대표 봐도 화성에서 예,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그죠? 사람 몇 면을 봐도 한석이 안 나옵니다. 지역에서 예, 안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낙연, 이준석 후보가 지역에서 지금 거의 뭐 고전 그러니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표차가 너무 커버립니다. 너무 커서 뭐 반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무참하게 제3지대가 어떻게 보면 좀 뭐 무너졌다고 할까 실패했다고 할까 그런 점이어서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안타깝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가서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3지대로 마찬가지로 자유통일당도 예. 우리는 국민의힘 편입니다라는 당이기 때문에 제3지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팽당한 이런 분들이 만든 당이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짜 말하는 제3지대인데 이분들은 아무튼 이번에 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두 지금 분 제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상당 부분이 선전은 좀 해주는 것이 글쎄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처음 이제 그 양쪽 당에서 분란이 일고 이렇게 새로 창당 선언하고 할 때만 해도 예.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 그래 이런 당이 그래도 교섭단체 정도 만들면 우리 정치가 좋아지겠지 뭐 이런 말 했는데 역시 우리 정치는 양극화예요. 가 너무 심하다는 게 저는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고. 네, 저는 그때 만약에 분당을 안 하고 함께 갔어도 별로 힘을 못 썼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니까 양당 거대 정당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어요. 네. 양당 공격하면 나머지 반사 효과가 올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렇게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와 컬러와 목소리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분열했던 당초 예정대로 함께 갔든 간에 성공하기가 힘들었겠다. 이번에 당초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다 통합해서 함께 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을 기대할 봅니다. 부분이 있고 뭐 또 조금은 나을 수 이제 있겠죠. 그보다 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이제 합쳤는데 굉장히 그 이질적인 사람들이 합쳤다. 그래서 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할 때도 저는 그때 내심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갈라지면 다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같이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도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만큼 그 안에서의 이분들이 어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절절한 사명감보다 그 사명감과 이기심이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예. 이상과 현실이 같이 존재하는 건데 현실적인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섰던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민주당의 탈당파들이 이낙연 대표와 함께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그야말로 청년층을 향해서 호소를 했으면은 그나마 각자의 칼라를 좀 살리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네.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 제3지대의 괴멸 게다가 그동안에는 그나마 제3당으로 진보정당이 자기 자리를 했던 정의당의 지금 상당한 어려움 네. 이게 굉장히 한국 정치 전반에는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이 만약 의석을 얻는다면 이거는 더 센 민주당이고 더 센 국민의힘일 그렇습니다. 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진짜로
진짜로 제3지대 정당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진보 정당도 전혀 없는 없고 거죠. 뭐도 없고 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정치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결과가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다면 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총선 이후에는 제3지대 신당이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의석이 없는데요, 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뼈아픈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정당들이 체제를 정비하고 또 중도층이 전면에 제가 부상하면서 체제가 정비돼서 앞으로 이후 지방선거나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저는 제3지대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반적인 판세 또 제3지대까지 잠깐 짚어봤고 대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입장은 어때요? 저는 우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 뭐 헬멧에 대파 꽂아놓은 거 그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왜 정치 그렇게들 합니까? 대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달에 뭐 800 얼마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비롯됐잖아요. 물가는 모르는 거고 너무 선거 의식해서 이렇게 자꾸 뭐 억지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무슨 그렇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근데 그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뭐 대파를 저기 투표장에 들고 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얘기하고 헬멧에 대파 쪽파 꽂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정치가 점점 희화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야당은 물론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강하지만 야당이 물론 여권 비난하는 겁니다만 비판하고 야당은 대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대안을 못 내놓으면서 서로 양당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대파로 좀 상대가 되는 게 아니냐. 대파 이건 정책도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 그 전에 선관위의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파가 그냥 일반 사람이 대파 들고 가는 길에 투표장에 가서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파라는 게 우리 정치 이번 선거에 상당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때 그거는 파악할 필요는 없죠. 정말로 대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다가 가는 길인지 정말 정치적으로 이게 대파를 보여줌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타인에게 끼쳐야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기됐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서창렬 교수님께서 상당히 정치를 이제 중립적으로 봐서 그러시 몰라도 솔직히 저하고 비슷합니다만 어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국회에 다녔습니다만 그냥 보통 시민인 것 같은데 대파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국회 앞에. 또 거리에도 몇 분 대파를 남성분인데 들고 다니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대파를 여기저기 뭐 들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쪽파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걸 이제 투표장에 갖고 간다는 건 정말 정치를 효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누가 얘기했지만 이를테면 투표장에 뭐 이를테면 형수 욕설을 틀면서 들으면서 밖에 사람 들리게 하면 그리고 무슨 여배우 사진 같은 거 이를테면 티셔츠로 만들어가지고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정치에 효화될 수가 있고 이게 확대가 되면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그럼 대파 들고 헬멧 쓰고 들어간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본회의장에 무슨 여배우 사진 들고 옷 입고 양복에 말이죠. 뒤에 무슨 피켓 들고 들어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파 정치, 쪽파 정치 이런 거는 좀 여야 간의 최소한의 신사협정을 좀 맺어서 논란 자체가 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수요일 있을 본투표장에 전국의 여러 곳에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 투표소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가 전 진짜로 걱정됩니다. 대파 들고 들어가는 사람 아니 대파무만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제 샴푸 뭐 여배우 사진 티셔츠 뭐 대파가 아닌 대파 모형 뭐 별의별 게 등장을 하고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그 해당 투표구를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과 그 해당 유권자 사이에 또 유권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뭐 예를 들어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소동들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 가능성 좀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기준은 뭐냐? 네. 이거 정말 논의 좀 해봐야 될 주제 같거든요. 그냥 모두 다 자제합시다 하고 넘어갈 일이 지금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준을 참 세우기가 어려워요. 제 말이요. 어려워요. 그건 그 주관적 판단을 할 길이 없거든요. 그 속내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적어도 이제 최근에 그 선관위 청에서 몇 개 적실해서
예. 그게 다 그걸 포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자제합시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어요? 막 들고 가는 사람. 요즘 같은 대세에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적시했다고 치면요. 또 다른 20개가 나옵니다. 적시된 10개를 변형시킨 30개가 나옵니다. 이거 좀 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포괄적으로라도 선관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 와야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물론 제가 있다면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특정 후보 비판하는 가면 쓰고 등장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투표구 입구 전까지는 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표소, 투표장 그 안에는 정치적인 뭘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사실 뭘 가져간다고 해서 이미 그 안에 가 있는 다른 유권자들의 이 생각이 바뀐다? 전 뭐 별로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런 소란일까 봐 참 걱정이고요. 이번에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된 마당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 지도부가 여기에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낫죠. 여야 지도부 해주면 좋죠. 그러면 그래도 근데 지금 그럴 분위기도 상황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거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데 그만큼 우리 정치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중도층이 표심으로 표출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희화라든지 극단적인 막말이야 이런 거 중도층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속성 자체가. 네. 아마 표로 심판하면 아차 싶어서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여야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은 이번 총선 결과 발표된 후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2024 국민의 선택 특집으로 꾸밉니다. 각 지역별 기자들 연결해서 그동안 과정 복귀하고 당선자들 연결해서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보고요. 또 패널들과 함께 민심 분석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죠.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듣고요. 저는 총선 결과가 다 드러난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